평생 낚시터만 다니며 가족에게 무능함의 상징으로 경멸받던 아버지의 문이 열리자 자식들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아버지가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변두리, 낡은 빌라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골목길.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관 보안 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온몸이 고단함에 젖은 한 여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식의 아내이자 태민과 수진의 어머니인 김영희였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골목 식당, 영인의 밥상의 셔터가 방금 내려간 참이었습니다. 영희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시달린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낡은 빌라의 3층, 집 현관문까지 이어지는 계단은 그녀에게 마치 끝이 없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갓 끓여낸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하루 종일 튀겨낸 기름, 그리고 파와 마늘을 다듬던 매캐한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농축된 지독하고도 성실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열쇠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관절염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자물쇠 구멍을 한 번에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녀는 신발을 벗을 기력도 없이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의 요란한 웃음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남편 이강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의 가장이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를 가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강식은 낡은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무릎을 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내가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는 현관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온 기척에 안방에서 아들 태민이, 작은 방에서 딸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26의 태민은 막 취업 준비를 마친 사회초년생이었고 23대 수진은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관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했다가 이내 소파에서 태평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리 와요. 수진이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영희는 딸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민은 그런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소파 위에 저 한가로운 사내, 자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강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어오셨는데 텔레비전 소리 좀 줄이시죠. 그제야 이강식은 소파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고생의 흔적 없이 말끔했습니다. 매일같이 낚시터에서 햇볕을 쬐은 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를 무심하게 훑어보더니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한 칸 줄였습니다. 단 한 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이강식이라는 남자가 가족에게 보여주는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태민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어머니 방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가족의 모든 대화와 온기는 언제나 아버지를 투명 인간처럼 비켜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배경이었고 살아 숨쉬는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인간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어머니 방문 앞에서 태민이 동생 수진에게 뱉어낸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들의 경멸은 너무나 오래되고 단단해져서
이제는 일상의 공기처럼 평온하게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방에 눕자마자 깊은 잠인지 기절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의 웃음소리가 방문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저 무능한 아버지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김영희였고 아버지는 그 가장에게 기생하는 첫째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얕은 잠을 자던 태민과 수지는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긴 방문 틈으로 거실의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강식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일어나 현관 옆에 세워둔 자신의 낚시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귀가하던 순간에도 꿈쩍 않던 그가 낚시를 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새벽에도 지각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낚싯대를 닫고 리를 점검하고 미끼 통을 챙기는 데 있어 마치 장인이 도구를 다루듯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의 그런 정성 어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낚시 조끼를 꼼꼼히 여미고 냉장고를 열어 자신을 위해 미리 싸둔 보온병과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물론 그 도시락은 어젯밤 어머니 영희가 고된 몸을 이끌고 아들을 위해 싸둔 것이었지만 강식은 늘 그것을 자신의 몫인 양 당연하게 챙겨 나갔습니다. 태민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그는 팔짱을 낀 채 낚시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선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또 가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이강식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람 좀 쐬야겠다. 바람이요? 태민의 목소리에 냉소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죽을 힘을 다해 들어오셨는데 아버지는 바람 쐴 기분이 나십니까?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낚시터에 고기가 잡히긴 합니까? 이강식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현관문에 손을 댄 채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새벽의 어둠처럼 깊어서 태민은 그 속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오마.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빌라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듯이 가족의 고통과 현실의 무게를 뒤로 한 채 자신만의 세상인 낚시터로 도피했습니다. 태민은 현관문이 닫힌 자리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와 태민의 곁에 섰습니다. 오빠. 그냥 저 인간한테 뭘 바란다고 그래? 바라지도 않아. 태민이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어머니가 불쌍해서 미칠 것 같다고. 수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그냥 저 인간 없는 셈 치고 살자. 예전부터 그래왔잖아. 그렇게 자식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고 어머니 영희가 부은 얼굴로 일어나 식당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태민은 출근을 준비했고 수지는 도서관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만이 없는,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강식 가족의 아침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강식은 홀로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낚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낚시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수십 년간 잠겨있는 거대한 비밀의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가족 중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멸은 때로 너무나 편리한 감정이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진실을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두는 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이 낚시터로 사라진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낚시 가방에서 풍기던 비릿한 미끼 냄새처럼 불쾌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희는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기고 간 공백을 메우는 것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영희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욱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작은 식당, 영인의 밥상은 이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줄이 묶여있는 건물은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식당 일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기 직전 영희는 가게 문틈에 꽂힌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은 차가운 쇠붙이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현 보증금 1천만 원에서 다음 달 재계약 시 3천만 원을 증액할 것을 통보함. 2천만 원, 그것은 식당을 열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간 적 없던 보증금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 골목의 상권을 핑계로 사실상 영희에게 가게를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서 한가롭게 웃고 있을 때 영희는 현관에 주저앉아 그 내용 증명서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해봤자 돌아올 것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공허한 메아리뿐이거나 혹은 그마저도 없는 침묵일 테니까요. 영희는 식당 주방에 홀로 앉아 낡은 줍 하나를 튕기듯 머릿속으로 계산을 거듭했습니다. 10년 동안 꼬박 부은 적금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들 태민의 결혼 자금과 딸 수진의 마지막 학비를 위해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외에 당장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방법은 영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백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쉽사리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어머니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이강식만이 방금 낚시터에서 돌아온 피곤함도 잊은 채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 영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애들아. 우리. 가게 비워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태민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구겨진 내용증명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이나 올려달란다. 다음 달까지.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그 사람들 그냥 나가라는 거잖아요. 태민의 시선은 내용증명서에서 아버지 이강식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강식은 여전히 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 태평한 저작 운동이 태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어머니 말씀 못 들으셨어요? 우리 가게, 우리 집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게 생겼다고요. 이강식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 침묵이 태민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함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버지께서 가장 노릇 좀 해주세요.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최초의,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태민의 절박한 호소에 딸 수진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엄마 저러다 쓰러지세요. 아빠가 어떻게든 해주신다고, 괜찮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자식들의 눈물 어린 애원과 아내의 절망적인 시선이 모두 이강식, 그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법정, 그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이강식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식탁 위의 내용 증명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분노인지 무력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강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낚시터의 새벽 안개처럼 낮고 흐릿했습니다. 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요? 태민이 되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방법이요? 아버지, 돈 있으세요?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이강식은 아들의 다그침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그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라. 다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강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이 놓인 소파로 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절벽 끝에서 동아줄을 기다리다 빈손을 확인한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그 말은 해결의 약속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무책임한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민과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흐느끼는 소리를 애써 죽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어제와 똑같은 시간, 새벽 4시. 태민과 수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이 낚시 조끼를 입고 낚싯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또다시 낚시터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시게요? 이강식은 현관에 앉아 낚시화의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 꼼꼼한 손놀림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 방법이라는 게 이 와중에 낚시터로 도망가는 거였습니까?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닙니까?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이강식은 묵묵히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낚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 영희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보인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요. 나 정말 무서워서 그래. 당신이라도 옆에 있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강식은 아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원망과 경멸로 바라보는 두 자식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현관문 밖어둠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소.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존중도 그 닫힌 문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사라진 그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이 가족의 절규를 뒤로하고 낚시터로 사라진 그날, 집안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식당 보증금 마감일은 무섭도록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희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은 채 홀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을 찾아가 자신의 식당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낡은 상가 건물의 낮은 담보 가치를 이유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차가운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안 되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존심을 접고 돈을 빌려달라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하나둘 꺼져갈수록 영희의 심장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아들 태민과 딸 수진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사회초년생의 얕은 신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학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다음 주가 마감인 보증금을 마련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마감일을 불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단 하루도 식당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뜨거운 육수를 끓이다가 순간 현기증을 느끼고 휘청거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불면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김영희, 쓰러지면 안 돼. 그녀는 젖은 행주로 뺨을 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오후 1시경,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손님에게 뚝배기를 내가던 영희의 몸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을 향해 무너졌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식당은 손님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영희는 도착하자마자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태민과 수지는 응급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성 쇼크입니다. 게다가 영양 상태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입원하셔야겠습니다.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 유일한 수입원이 바로 그 돈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병원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낚시 조끼를 입은 이강식이 들어섰습니다. 낚시터에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놀람도, 슬픔도, 죄책감도 읽을 수 없는 그 무표정한 얼굴. 태민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태민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이강식은 아들의 비아냥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의사는 뭐라더냐 하고 짧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귀에는 그런 게 들리기나 합니까? 태민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도망 다니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 다 짊어지시다가 쓰러지셨다고요. 아들의 절규에도 강식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내의 얼굴을 더 지켜보다가
나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는 말을 남기고 응급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저 남자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김영희가 쓰러지면서 가족의 일상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인의 밥상의 셔터는 굳게 내려갔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 끊긴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게 남은 것은 수입이 아니라 매일같이 불어나는 막대한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식당 보증금 문제는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의 생계와 어머니의 입원비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병원 구석에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어떻게든 금융권에서 대출을 알아볼게. 넌 학교 계속 다녀야지. 태민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휴학할 거야. 마지막 학기지만 상관없어. 나도 당장 돈 벌어야 해. 어머니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나만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없어.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라는 존재를 대화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배제한 채 둘만의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 이강식은 병원을 나선 후에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병원 밭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태민과 수지는 병원과 아르바이트 면접장을 오가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이었습니다. 그는 소파도 아닌 거실 한복판에 신문지를 넓게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낚싯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분해해서 마른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고 릴에 기름칠을 하고 낚싯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쓰러져 생사를 오가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지옥을 맺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자신의 취미 도구를 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소리를 지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분노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차가운 절망과 경멸로 바뀌는 법입니다. 수진아. 들어가자 태민이 동생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강식은 자식들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반짝이는 낚싯대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아버지를 그대로 거실에 둔 채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마치 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빠, 나 내일부터 카페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비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는 내일 대부업체라도 가볼 생각이야. 은행은 안 될 것 같아. 어떻게든 병원비는 막아야지.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엄마 깨어나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 가게도.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겼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우리 둘이. 태민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낚싯대를 닦던 이강식의 손이 아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식탁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낚싯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은 아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상은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희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영인의 밥상은 문을 닫았고 집안에는 정막과 함께 빛 독촉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미는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이율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수진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하루 벌어 손에 쥐는 돈은 당장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족의 숨통을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날 오후, 태미는 텅 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새벽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막 돌아온 태미는 며칠간 쌓인 병원 중간 정산서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태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고 텔레비전 장식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먼지와 낡은 잡동사니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굳게 닫혀있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이 가족에게 있어 일종의 성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그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이 방은 내 방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평생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단호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연스레 그 방을 무기력한 아버지가 숨어 잠자는 동굴 정도로 여기며 관심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이성일은 사람처럼 번뜩였습니다. 저 방 안에. 혹시 그는 망설임 없이 방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자물쇠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그 방을 잠가왔던 것입니다. 피.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음산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태미는 방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으른 낚시꾼의 방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낚시 잡지나 술병, 혹은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은 결벽증 환자의 서재처럼 무섭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의 3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장에 꽂힌 책들은 태미는 경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실무, 거시경제학 원론, 가치 투자의 정석, 토지보상법 해설. 낚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반인은 제목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태미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빼 들었습니다. 책 안에는 붉은 펜으로 그어진 밑줄과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대체... 태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낚시터만 다니며 허송세월한 무능한 아버지가 밤마다 이 방에 숨어 경제학 서적을 탐독했다는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태민의 시선이 책상 아래 벽 한 구석을 가리고 있던 낡은 커튼에 닿았습니다. 그 커튼 뒤에 무언가 육중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민이 커튼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그곳에는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만 한 거대한 쇠금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좁히 되어 보이는 다이얼 방식의 낡고 육중한 철제 금고였습니다. 태미는 그 금고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금고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방구석에 자리한 저 흉물스러운 쇠상자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그것을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비어있거나 혹은 고장나서 버리지 못한 고철 덩어리쯤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능의 상징이었듯 저 금고는 가난의 상징처럼 그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 서적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다시 마주한 금고는 더 이상 고철 덩어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안에. 그는 금고 앞으로 달려가 다이얼을 잡고 거칠게 돌려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어머니의 생년월일, 자신의 생일, 동생의 생일, 결혼기념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다이얼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태민의 절박함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열리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민은 곁에 있던 의자를 들어 금고의 다이얼 부분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저 안에 돈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 병원비, 식당 보증금이 저 안에 잠겨 있는데. 저 인간은 낚시터에서 세월만 낚고 있었단 말인가. 오빠. 방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방에서. 수진아, 너도 봐. 태민이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책들 좀 보라고. 그리고 이 금고. 아버지는 우리가 알던 그런 멍청이가 아니었어. 저 인간, 우리 몰래 돈을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쓰러져 가는데도. 오빠, 그만해. 미쳤어. 수진이 울면서 태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한들 그게 우리 돈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오빠,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럼 이게 뭔데? 어머니가 평생 번 돈으로 낚시나 다니면서 뒤로는 이딴 책들을 읽고 있었다고. 난 저 금고 열어야겠어. 두 사람이 금고 앞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졌습니다. 낚시 조끼를 입은 아버지, 이강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역인 방문 앞에 서서 방 안에서 금고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 두 자식의 모습을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강식의 얼굴은 평소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꿈틀거렸고 두 눈은 자식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잠긴 금고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나가. 아버지. 그게 아니라. 태민이 당황해서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당장 이강식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내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것은 무능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짐승의 경고음이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게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쳐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쾅. 이강식은 두 자식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철컥 하고 난생 처음으로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이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그 순간 집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거실 한복판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잠근 그 철컥 하는 소리는 단순한 쇠붙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족을 향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소리였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아버지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이제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무기력하게 낚시나 다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들을 내쫓던 남자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 살기 어린 경고를 날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방에, 저 금고에. 태민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우릴 속였어. 평생을. 경멸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벼랑 끝에 몰린 이 순간에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방문을 잠가버린 냉혈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민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여보세요.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명의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사무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중간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아직 위중하셔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이대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민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어떻게든. 보호자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되면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이 퇴원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퇴원.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두 사람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직 의식도 희미한 어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굳게 잠긴 아버지의 방문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아버지, 들리세요? 어머니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당장 나오세요. 나와서 책임지세요. 그 금고 안에 있는 거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문 안쪽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무섭도록 완벽한 침묵만이 태민의 주먹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아버지. 태민의 주먹이 피가 날 정도로 문을 내리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민은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오빠의 옆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아버지라는 존재의 잔인함을 곱씹으며 지옥처럼 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민과 수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웅크린 채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어머니는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태민은 퀭한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집안에 있는 거라도 다 팔아볼게.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태민이 비틀거리며 텔레비전의 코드를 뽑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아버지 이강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낚시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했고 두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두 자식을 아주 잠깐 스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가시게요. 태민이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나는 날에도 낚시터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이강식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였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홀린 듯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강식은 어제 태민이 내리치려 했던 그 거대한 쇠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익숙하다는 듯 낡은 다이얼로 향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 그토록 열려고 발버둥 쳤던 그 금고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강식의 손이 망설임 없이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2바퀴, 오른쪽으로 1바퀴 반, 다시 왼쪽으로. 그것은 숫자를 맞추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밤 반복해온 몸이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철컥. 다이얼이 마지막 숫자에 걸리는 둔탁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이강식은 금고의 육중한 쇠 손잡이를 잡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당겼습니다. 삐.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의 두꺼운 문이 먼지를 토해내며 마치 거인의 입처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열렸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 금고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은 돈이 아니라 서류로 폭발할 듯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장은 좋게 넘어 보이는 누렇게 변색된 토지 등기 권리증 뭉치들, 붉은 인감이 찍힌 주식 증서 다발들, 고무줄로 묶인 수십 개의 오래된 통장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역사가 빼곡히 기록된 손때 묻은 가죽 표지의 장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에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만들어진 부의 거대한 지층이었습니다. 이강식은 그 서류더미 속에서 가장 위에 있던 통장 하나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미세한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병원비, 이강식이 말했습니다. 그 통장에 2천만 원 들어있다. 당장 가서 내 어머니 병원비부터 결제하거라. 아버지 이강식이 내민 낡은 통장 하나. 그 안에 찍힌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태민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어머니의 퇴원을 막을 수 있는 돈이 평생을 경멸했던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멍하니 서서 통장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어제 방문을 두드리느라 생긴 핏자국이 말라붙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꿈을 대느냐? 이강식이 굳은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금고 앞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당장 병원부터 가야지. 그제야 태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넌 아버지랑 집에 있어. 내가 당장 은행 들렀다가 병원 가볼게. 태민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가까운 은행 현금 인출기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통장을 넣고 아버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그의 눈앞에 찍힌 잔액은 정확히 2천만 240원이었습니다. 돈은 진짜였습니다. 태민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인출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 마감 시간이 되기 직전 그는 기적처럼 중간 정산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퇴원 절차를 밟겠다던 병원 직원은 두툼한 현금 봉투를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친절한 미소로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에 불은 껐습니다. 태민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안도감보다 더 큰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2천만 원은 어디서 난 것일까?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뇌리를 스친 것은 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수백 장의 토지 문서와 주식 증서였습니다. 2천만 원은 그 거대한 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평생 낚시터만 다니던 아버지. 어머니가 식당에서 번 돈을 푼돈이라며 낚싯밥 값으로 탕진하던 아버지. 가족의 생계에 단 한 번도 보탬이 된 적 없던 무능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거대한 금고의 주인이었습니다. 태민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 비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그가 나갈 때와 변함없이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활짝 열린 채 내부를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의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강식은 방 안의 낡은 책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변호할 생각도 설명할 의지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오빠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바닥에 펼쳐진 거대한 금고의 내용물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은 책상 위에도 금고에서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해 쏟아져 나온 듯한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민은 용기를 내어 그중 가장 두꺼운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가죽 표지의 장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수진도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장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장부의 첫 장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5일 영인의 밥상 개업 종잣돈 500만 원. 그것은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돈으로 겨우 차린 작은 식당의 시작이었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3년 5월 10일 식당 첫 월 수익 30만 원, 낚싯밥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다. 실투자금 10만 원. 다음 장에도 비슷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1993년 6월 8일 식당 수익 35만 원, 낚시터 출조비 명목 15만 원, 실투자금 15만 원. 이게 뭐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에 걸친 한 남자의 비밀스러운 투자 일지였습니다. 이강식은 아내의 식당에서 나온 작은 돈을 낚시를 핑계로 받아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 돈을 허송세월하는 데 쓴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한탄했지만 사실 그 돈은 단 한 푼도 낚싯밥 값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종잣돈이 되어 아버지의 비밀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장부에는 그가 낚시를 다니며 행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경기도 외곽 555 지역 낚시터 주변 현지인 대화 청취 신도시 개발 소문 확인 식당 수익금 700만 원으로 인근 임야 200평 매입 1998년 11월 S전자 주식 액면 분할 전 100주 매입 이유 낚시터에서 만난 연구원의 확신 2003년 8월 555 임야 신도시 개발 부지로 확정 토지 보상금 수령 매입가 대비 2500% 수익 태민과 수지는 장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경제서적을 탐독하고 낚시터를 가장한 전국의 정보망을 누비며 아내가 벌어다준 작은 종잣돈을 수백, 수천 배로 불려온 무서운 투자가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30년 동안 완벽한 무능을 연기해왔던 것입니다. 금고 안에 가득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 30년의 세월과 아버지의 집념이었습니다. 수지는 장부를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이나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있으면서 왜? 태민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보증금 2천만 원 때문에 저렇게 쓰러지실 때까지. 아버지는 대체 왜?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생을 가난한 척하셨습니까? 왜 이 돈을 숨기고 우리를 지옥에 살게 하셨냐고요. 그제야 이강식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자식들의 절규를 정면으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돈을 숨기고 우리를 지옥에 살게 하셨냐고요. 아들 태민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인 경멸과 원망, 그리고 방금 알게 된 진실에 대한 배신감이 뒤엉킨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식은 두 자식의 고통스러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은 마치 가면이 벗겨지듯 평생을 지켜온 무표정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고뇌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의 기억 속에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은 그저 일찍 돌아가셨거니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강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름꾼이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내가 너희만 할 때 아버지는 마치 아주 먼 과거를 보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다. 땅도 많았고 창고에는 쌀이 마를 날이 없었지. 내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자식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과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난뱅이 낚시꾼이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조차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돈이 이강식의 주먹이 낡은 책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더구나. 내 아버지는
노름에 빠졌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엔 집문서, 땅 문서를 들고 가더구나.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았다. 빚쟁이들이 대문짝을 부수고 들어와 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밥을 짓던 솥단지까지 빨간 딱지를 붙여 들고 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또다시 돈을 구하러 나가는 내 아버지의 그 번들거리는 눈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태민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고백이었습니다. 집이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내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는 결국 어느 강가에서. 이강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난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보이는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날 맹세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괴물이다. 돈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저 괴물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이제 아들 태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민아. 내가 어릴 적 옆집 아이의 새 자전거를 보고 그걸 훔쳐서라도 갖고 싶다고 울던 날이 있었다. 기억하느냐? 태민은 기억나지 않는 아득한 옛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에서 내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돈을 향한 그 갈망. 쉽게 얻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나는 무서웠다. 이강식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 지독한 노름꾼의 피를 이어받았을까 봐.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또다시 잃게 될까 봐. 돈맛을 일찍 알면 너희도 내 아버지처럼 될까 봐. 그것이 아버지의 30년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돈을 경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연기했습니다. 무능을 연기했습니다. 낚시터, 태민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곳은 내 전쟁터였다.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너희 어미의 눈을 피해 이 금고 속 서류들을 읽고 전국의 정보를 듣는 유일한 장소였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시선이 차라리 나에게는 안도였다. 됐다. 내 자식들은 돈에 미친 아비를 두지 않았다. 저놈들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30년을 버텼다. 그의 고백에 태민과 수지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아버지의 무능.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가장 고통스럽고 뒤틀린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진이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쓰러지실 때까지? 그것이 내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강식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다. 내 돈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하지만 어젯밤 태민이 그는 피가 묻은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 내 어미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강식은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늙은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내 고집이, 내 지독한 연기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내 아버지가 두려워 돈을 숨기는 동안 나는 돈보다 더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30년 만에 터져나온 한 아버지의 통렬한 후회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 너무 늦게 금고를 열었다. 미안하다. 태민아, 수진아, 미안하다. 태민과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30년간의 무능함 뒤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거대한 진실과 그보다 더 거대한 슬픔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 이강식의 30년 만의 오열은 낡은 방 안에 먼지 쌓인 공기를 무겁게 뒤흔들었습니다. 태민과 수진은 60년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저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감정은 경멸과 원망, 혹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의 가슴을 채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시린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경멸했던 아버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그저 돈이라는 괴물에게 가정을 잃었던 한 남자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30년간 유폐했던 고독하고 뒤틀린 수호자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방 안에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원망의 침묵이 아닌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고통스러운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진이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버지의 구분 등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등을 아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그 한마디에 이강식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늙은 얼굴이 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저희 다 알았으니까. 태민도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누런 토지 문서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독한 30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강식은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그렇게 한순간에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참혹한 진실을 함께 짊어져야 할 가족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아직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 남편의 비밀을 모른 채 평생을 고생했던 아내, 김영희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항상 구석에서 겉돌기만 하던 이강식이 아내 영희의 침대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과 수진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은 비로소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강식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아내의 손은 그의 손보다 더 늙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이강식은 다시금 울컥 치미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영희야. 그가 잠든 아내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강식의 손에 잡힌 영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영희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영희는 아주 천천히 무겁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김영희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멈춘 곳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 이강식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영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이 아닌 평생의 원망이었습니다. 또 낚시터나 가시게 여긴 어쩐 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은 여전히 무능한 낚시꾼이었습니다. 이강식은 아내의 그 원망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영희야. 낚시. 안 간다. 이강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간다. 당신 옆에 있을 거다. 영희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어머니가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를 기다려 아버지의 금고에서 시작된 30년의 비밀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극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뒤틀린 사랑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가며 고생했던 그 세월이 어쩌면 남편의 지독한 연극을 위한 무대였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과 자식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남편의 진심.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안, 이강식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아내를 위해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만 잡던 그의 투박한 손이 과도를 들고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영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영희가 불렀습니다. 이강식이 사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평생 낚시터 간다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온 게 그게 다 진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요? 이강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깎다만 사과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 가봤소. 당신이 하도 구박을 하기에 정말 낚시가 뭔가 싶어 가봤지. 그래서 어땠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루하더군. 그 순간 영희의 입가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향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강식도 멋쩍은 듯 고개를 돌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세월이 그제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잠겨있던 금고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금고 안의 막대한 부는 태민과 수진의 손에 의해 어머니의 병원비를 치르고 식당의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가 열리면서 나온 진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낚시꾼이라는 가면을 벗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내의 사과를 깎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멸스러운 존재가 아닌 이해해야 할 상처를 가진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이강식은 더 이상 낚시터를 방패 삼아 방 안에 숨지 않았습니다. 태민과 수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잠긴 금고 안의 재산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30년간 굳게 잠겨있던 아버지의 금고가 열리자 비로소 가족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많이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